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인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총각 약초꾼 도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직 산이 내어주는 귀한 약초를 캐어 시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지요. 바람 한 점조차 숨을 죽이는 고요한 새벽녘이면 그는 낡은 지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슬 머금은 풀숲을 헤치며 산등성이를 올랐습니다. 남들은 험난하다고 고개를 내젓는 가파른 절벽도 도윤에게는 그저 정겨운 이유처럼 느껴졌고 산짐승들조차 그의 발소리를 들으면 반갑게 길을 터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산만 타는 그를 보고 혀를 찼지만 도윤은 그저 허어 웃으며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산등성이에 붉은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무성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곳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산삼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도윤의 눈에 저 멀리 계곡 물가 근처에 쓰러져 있는 하얀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나 짐승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여종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네프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지게를 팽개치고 여인에게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등과 손목에는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듯한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은 우선 급한 대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를 정성스럽게 감싸 안았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맞잡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이 깊은 산중의 여종의 몸으로 어찌하여 홀로 쓰러져 있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혹여나 그녀가 다칠까봐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도윤이 무거운 여인을 등에 업고 자신의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안을 따뜻하게 덮였고 젖은 옷을 갈아입혀야 했으나 차마 부끄러워 손을 대지 못한 채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산에서 캐온 말린 약초들이 천장에 가득 매달려 있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도윤은 서둘러 기운을 돋우는 약재들을 가마솥에 넣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오고 방 안에 온기가 돌아오자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아주 미세하게 남아 생기가 도는 듯 보였습니다. 도윤은 땀을 닦으며 그녀의 곁에 앉아 밤새도록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오두막 밖에서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여인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약탕기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는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혼자 지내온 이 작고 낡은 방에 누군가가 온기를 더해준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가슴 벅찬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는 약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술을 적셔주며 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으며
그 정성 때문인지 여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 무렵, 여인은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 가차프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안의 풍경과 코끝을 찌르는 진한 약초 냄새에 당황한 듯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운이 없어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졸고 있던 도윤은 그녀의 움직임에 깜짝 놀라 깨어났고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드시나요?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도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맑고 선한 눈동자를 마주하자 이내 안심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도윤은 안심하며 우선 이 따뜻한 미음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하고 미리 준비해둔 죽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도윤이 건네준 미음을 조금씩 받아먹으며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 나갔으나 자신의 이름이나 정체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더는 묻지 않았으며 그저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여종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운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심결에 나오는 우아한 몸짓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그녀의 상처에 바를 귀한 약초를 새로 캐왔으며 그녀가 잠든 사이 몰래 방안을 정돈하며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려 방안을 서성거릴 수 있게 되었고 도윤이 집을 비운 사이 서툴지만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건네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수수한 차림조차 그녀의 기품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에 그녀가 마당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오늘은 몸이 좀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고 여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명의 은인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맑은 냇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청아하여 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설아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아라는 이름이 그녀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도윤은 그때부터 그녀를 정중하게 대하며 한 집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친척 동생이 찾아왔다고 둘러댔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보호 본능과 애틋한 감정이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설하는 말이 적었으나 도윤이 캐온 약초를 손질하는 법을 금방 배웠고 그의 지저분했던 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오두막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가끔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창밖을 내다볼 때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골 마을의 소박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녀를 웃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산에는 겨울이면 눈이 키만큼 쌓이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아름다우니 꼭 함께 보러 갑시다 하고 약속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으며 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건네준 낡은 책들을 읽거나 마당가의 핀들꽃들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마을에서는 도윤이 정체불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번져나가기 시작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도윤이 산에서 요괴를 데려왔느니 아니면 도망친 여종을 숨겨주고 있느니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설아에게 향할까봐 내심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되도록이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녀 역시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운지 마당 구석에서만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점점 더 부풀려졌고 급기야는 관가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설아의 슬픈 눈망울을 볼 때마다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도윤이 평소보다 늦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집 앞 나무 그늘 아래에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영감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인자한 분이었지만 마을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기에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영감은 도윤을 쳐다보며 자네가 데리고 있는 그 처자 말일세.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조심하게. 산이 품은 비밀은 때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네, 하고 짧지만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그저 몸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최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설아가 구석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품에 안아주며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다독였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저 사라져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하고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여느 때보다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를 숨길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마당 창고 뒤편에 마련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골의 정적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설아에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로 피신하라고 일러주며 그곳까지 가는 지름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은혜를 갚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준 작은 은장도를 품속에 깊이 감추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약초 가방을 메고 산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설아는 대문 앞까지 나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도윤은 약초를 캐면서도 온통 설아 생각뿐이었고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괴롭히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서둘러 산을 내려오려 했으나 하필이면 그날따라 날씨가 급변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윤은 발을 헛디뎌 작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지게가 부서지고 약초 가방이 흩어져 그것을 수습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거친 함성처럼 들렸고 도윤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져 갔는데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도윤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낯선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마을 입구에는 검은 말을 탄 장정들이 몇몇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관원들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무사들처럼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도유는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끼며 담벼락을 따라 몸을 숨기고 자신의 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집 근처에는 이미 낯선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설하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유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구하고 싶었으나 지금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둘 다 위험에 처할 것이 뻔했기에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사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도유는 무사들의 눈을 피해 뒷담장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쪽으로 기어가 설아를 불러보려 했으나 그 순간 방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고 무사 중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 있었고 무사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찾았다. 인연이 감히 여기까지 도망쳐 숨어 있었느냐 하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도유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마당에 놓인 도끼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 무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사는 비웃으며 이 미천한 놈이 죽고 싶은 개로구나 하고 칼을 뽑아들었고 도유는 사력을 다해 대항하며 설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도유는 무사와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며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는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평생 산을 타며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절실한 마음으로 무사의 칼날을 이리저리 피하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비바람에 등불이 꺼지며 방안이 어두워졌고 도유는 그 틈을 타 무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밖으로 도망쳐 설아가 간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은 뒤늦게 그들을 쫓아 산으로 향했으나 어둠과 폭우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미리 알려준 동굴 근처에서 설아를 만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유는 설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이제 다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잡으며 저 때문에 당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왜 저 같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거시나요? 하고 자책했습니다. 도윤은 빙그레 웃으며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무사들의 횃불이 어른거리고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동굴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설아는 드디어 결심한 듯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입술을 뗐습니다. 사실 그녀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궁궐의 은밀한 음모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쫓겨난 양가댁 규수였으며 그녀의 집안은 이미 멸문지화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쫓는 자들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었고 그녀가 가진 어떤 증표가 조선의 권력 구도를 바꿀 힘이 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도유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신분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저 설아일 뿐입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쏟아냈고 두 사람은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들 무렵 도유는 결연한 의지로 마을로 내려가 상황을 살피고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도유는 조심스럽게 산 아래를 살폈고 무사들이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리의 밝은 점을 이용해 그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마을 한복판에 있는 최 영감의 집으로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도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이내 차분하게 그를 방 안으로 들여앉혔습니다. 도윤은 영감님께 모든 사실을 고하고 도움을 청했으며 그녀는 죄가 없는 가여운 여인입니다. 제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최 영감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도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장정들을 은밀히 소집하여 도윤의 집 주변을 감시하게 했고 무사들이 함부로 민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책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도윤이 평소 보여준 성실함과 설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듣고는 서서히 마음을 돌려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악들은 무사들에게 주름식에 수면 효과가 있는 산초가루를 몰래 섞기로 했고 청년들은 산속 지리를 이용해 무사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 설아에게 마을 사람들의 도움 소식을 전했고 설아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정이 남아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름으로 거대한 운명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적막과도 같았고 도윤과 설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낡은 약초 가방에서 가장 아끼던 산삼을 꺼내 설아에게 건네며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 산삼이 도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려 했으나 그의 확고한 눈빛에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와 멀리 보이는 마을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이제 한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설아의 정체가 밝혀질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검은 도포를 입은 무사들은 도윤의 빈집을 헤집으며 설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교활한 장사치였던 고 씨는 평소 도윤이 장터에서 비싼 값에 약초를 파는 것을 시기해왔기에 이 기회를 틈타 무사들에게 다가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저놈은 평소에도 산속 깊은 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놈이니 분명 저 너머 바위굴 어딘가에 그 계집을 숨겨두었을 것이오. 내 길을 안내할 테니 나중에 상금이나 두둑이 챙겨주시오. 하며 앞장섰습니다. 고 씨의 배신으로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앞장서서 이웃을 사지로 몰아넣는 광경을 보며 치를 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소문은 냇물보다 빠르게 번져나갔고 도윤이 정체불명의 여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소문은 이제 그녀가 나라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대역죄인이라는 헛소문으로 부풀려졌습니다. 무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누구든 저들을 돕거나 숨겨주는 자는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평소 도윤을 아끼던 안악들도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마을 어귀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고 씨는 무사들을 이끌고 도윤이 평소 약초를 캐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조차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산 전체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의 최고 어른 최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무사들의 대장을 가로막으며 이보게들,
이 마을은 대대로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온 곳이니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마시게 하고 꾸짖었습니다. 무사대장은 최영감의 기계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웃으며 늙은이는 뒤로 물러나시오. 우리는 국법을 집행하는 중이니 방해하면 반역으로 간주하겠소 하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최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며 도윤에게 다가가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경고를 보내며 자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무게가 너무 무겁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도윤을 돕고 싶었으나 무사들의 살벌한 기세에 짓눌려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런 방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동굴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던 도윤은 설아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녀의 젖은 발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설아는 자신 때문에 온 마을이 도륙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차라리 제가 나가서 항복하겠으니 당신만이라도 살 길을 찾으세요. 하며 도윤의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이미 내 목숨은 당신의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하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고씨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무사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동굴 안쪽 깊숙한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무사들이 동굴 입구까지 도달했을 때 갑자기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도윤이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었으나 고씨는 이를 비웃으며 얄팍한 속임수라고 조롱했습니다. 고씨는 도윤이 평소에 사용하던 낫과 지게를 발견하고는 이제 다 왔소. 저기 보이는 굴 속에 그들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하오 하며 무사들을 재촉했고 무사들은 횃불을 밝히며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굴 안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약초 냄새가 진동했고 무사들은 칼을 휘두르며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도윤과 설아는 이미 폭포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긴 뒤였습니다. 허탕을 친 무사대장은 고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감히 우리를 농락하느냐며 분노를 터뜨렸고 고씨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무사들은 더욱 표독스럽게 변해 마을의 창고를 뒤지고 가축을 잡아먹으며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서서히 저항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은밀히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도윤은 우리 마을의 아들이고 그가 데려온 여인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손님이다. 고씨 같은 배신자 때문에 마을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하며 작전을 세웠습니다. 안악들은 무사들에게 제공할 술에 산초와 독초를 섞어 그들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기로 했고 청년들은 밤마다 숲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어 그들의 길을 꺾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도윤과 설아를 돕기 위해 일치단결했고 이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다시 마을 근처로 내려와 상황을 살피려 했으나 마을 곳곳에 배치된 무사들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설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입을 막아가며 신음하는 설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마을 약방을 운영하는 박 의원의 집 뒷담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의원은 평소 도윤에게 약초를 사가던 인연이 있어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들였고 도윤의 사정을 듣고는 말없이 귀한 약재들을 챙겨주며 부디 무사해야 하네 하고 격려했습니다. 도윤은 박 의원이 준 약을 품에 안고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기척을 느끼고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적자는 다름 아닌 고씨였는데 그는 무사들에게 신임을 잃자 직접 도윤을 잡아 상금을 독차지할 속셈으로 박 의원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며 도윤의 뒤를 끈질기게 밟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비열한 표정으로 도윤아, 네가 아무리 도망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그 계집을 내놓고 너만이라도 살 길을 찾아라 하며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질러 도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가파른 절벽 쪽으로 유인하여 고 씨를 따돌리려 했으나 산길에 익숙한 고 씨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추격전은 달빛 아래 긴장감 넘치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설아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넝쿨을 타고 절벽을 올랐고 고 씨는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겨우 동굴로 돌아온 도윤은 가져온 약을 다려 설아에게 먹였고 정성껏 간호한 끝에 그녀의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밖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아는 정신이 들자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이 비단 놀이개가 모든 화근이니 이것을 버리고 떠나세요. 다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놀이개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평범한 여종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용의 문장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그것은 곧 왕실과 연관된 물건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로소 설아가 겪고 있는 고초가 단순한 양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거대한 음모임을 깨닫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무사들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최영감은 드디어 결단을 내린 듯 무사대장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이 산이 품고 있으니 더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만약 한 번만 더 민가에 손을 댄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오 하고 선포했습니다. 무사대장은 분노하여 최영감의 멱살을 잡았으나 그때 마을 청년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나타나 무사들을 포위하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도윤과 설아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아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저항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설아를 안전한 곳에 두고 홀로 마을로 내려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올 터이니 당신은 여기서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 길을 따라 산 너머로 도망치시오 하며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으나 도윤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산을 내려갔으며 그의 등 뒤로 설아의 서글픈 흐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마을 광장에 나타나 무사 대장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도윤이다. 당신들이 찾는 여인은 내가 숨겼으니 나를 잡아가고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며 대치했습니다. 무사 대장은 도윤을 비웃으며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보물을 내놓으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고 협박했으나 도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벌려 애썼습니다. 이때 마을 청년들이 도윤의 주변을 감싸 안으며 이 사람을 데려가려면 우리 모두를 베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맞서자 무사들은 칼을 뽑아들고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무사들의 횃불이 하나둘씩 꺼지며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이 틈을 타 마을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무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검은 도포를 입은 자들과는 달리 정식 관복을 입은 포교들과 관군들이었습니다. 관군들을 이끄는 장수는 우렁찬 목소리로 멈춰라. 어명을 받들고 왔다. 저 사악한 무리를 당장 포박하라 하고 소리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환호했습니다. 검은 도포의 무사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관군들에게 포위당했고 비겁하게 도망치려던 곳이 또한 관군의 손에 잡혀 압송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수는 도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예를 표하며 당신이 옹주 저하를 구한 의인입니까? 저하께서는 무사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고 도윤은 설아가 옹주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멍한 정신을 가다듬고 관군들을 안내하여 산속 동굴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던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군 장수는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옹주 저하 늦게 모시러 와서 송구하옵니다. 대궐의 간신들이 척결되었으니 이제 환궁하실 시간입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설아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곁에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고 도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산으로 올라와 설아가 옹주였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그녀가 무사함에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으며 마을의 모든 오해와 갈등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슬픔이 자리 잡았는데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아 이제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설아는 관군들이 준비한 가마에 오르기 전 도윤에게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신분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이 산골 마을에 머물 것입니다. 하고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향해 만수무강하십시오. 저하하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설아는 눈물을 훔치며 가마에 몸을 실었으며 관군들의 행렬은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도윤의 집에는 그녀가 남긴 향기와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는 한동안 멍하니 마당을 서성이며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네는 나라를 구한 큰일을 했네.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약초꾼으로 돌아가게나 하고 위로했지만 도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영웅이라 칭송하며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나 도윤은 그저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 평소처럼 약초를 캐며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을에 다시 봄이 찾아왔고 산천초목은 푸르른 빛을 발하며 생동감 넘치게 변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설아와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바위에 앉아 대궐 쪽 하늘을 보며 그녀가 평안하기를 기도했고 그런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마을 사람이 도윤에게 달려와 대궐에서 큰 경사가 났다고 전했는데 그것은 옹주 저하께서 도윤의 공을 치하하여 마을에 큰 상을 내리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풍성한 곡식과 비단이 도착했고 고씨가 가로챘던 땅들도 모두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설아가 보낸 짧은 편지 한 통이었는데 거기에는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편지를 품에 꼭 안고 다시 산으로 향하며 그녀와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설아가 궁으로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풍경과 달리 그의 오두막집 주변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매일 밤 호롱불 아래서 설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용 문양의 비단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안위를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은 놀이개의 끝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뜯어진 바느질 자국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꼼꼼했던 설아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급히 남기려 했던 다급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칼을 가져와 비단 놀이개의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붉은 피로 쓰인 작은 밀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밀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를 데려간 자들은 진짜 관군이 아니라 역모를 꾸미는 무리들의 위장술이니 절대 속지 마시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과 도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끔찍한 선택을 했던 것이며 이 모든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은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도윤은 밀서를 쥔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와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자책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도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고 굳게 다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도들은 설아를 인질로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마을 어딘가에 숨겨둔 진짜 증거물을 찾기 위해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낡은 오두막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그녀가 이 집 안의 마당이나 부뚜막 혹은 우물가에 그 중요한 물건을 감춰두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설아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을 자신이 끝까지 사수하여 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낯선 외지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멀리서 온 비단 장수라고 소개하며 마을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예사로운 상인들처럼 선량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 또한 일반적인 백성들과는 달리 잘 훈련된 무사들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팔며 환심을 사는 척했지만 은근슬쩍 도윤의 집 위치를 묻거나 설아가 머물던 흔적을 집요하게 캐묻고 다녔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행동을 멀리서 예의주시하며 이 자들이 바로 밀서에 적힌 역도들의 잔당임을 직감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급기야 그 낯선 장사치들의 우두머리 격인자가 도윤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억지스러운 웃음을 짓고 마당 안으로 불쑥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이 집이 터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 자신이 후한 값을 쳐줄 테니 당장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며 노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터전이라 절대 팔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곁눈질하며 수상한 낌새를 보였습니다. 그 사내는 마당 한 구석의 장독대와 낡은 우물 주변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만간 다시 오겠다는 묘한 협박을 남기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도윤은 마당을 서성이며 사내가 유심히 쳐다보던 장독대와 아궁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부뚜막 아래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흙으로 덮인 바닥 한쪽이 미세하게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그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단단한 빗쇠 상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역도들의 이름과
그들이 빼돌린 군수물자의 위치가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설아가 목숨을 걸고 숨겼던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 역도들은 모두 참수를 면치 못할 것임을 깨닫고 상자를 다시 깊숙한 곳에 꽁꽁 숨기며 흙을 덮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자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을 분위기는 다시 흉흉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평생을 마을에서 하진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노비 출신의 칠성 할아버지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도윤에게 다가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경고를 전했습니다. 도윤아, 저 낯선 자들의 소매자락 아래로 시퍼런 쇳덩이에 광채가 스치는 것을 보았으니 짐승의 탈을 쓴 승냥이들을 부디 조심해야 한다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칠성 할아버지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라면서도 그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에 대비해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장사치들은 도윤이 집을 팔지 않자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마을 사람들과 도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궁에서 도망친 여인과 짜고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가로채어 혼자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사람들의 탐욕과 의심을 자극하는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몇몇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럴듯한 거짓말에 넘어가 도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은 대놓고 그에게 찾아와 해명을 요구하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지금 당장 분노를 터뜨리면 적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참아내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도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마을에 조금씩 번져가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최영감마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도윤을 찾아와 작금의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최영감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은 뒤 설아가 남긴 피 묻은 밀서와 붓두막 아래에서 찾은 불쇠 상자의 비밀 장부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영감은 장부에 적힌 엄청난 음모와 위장한 무사들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영감님, 이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저 사악한 무리들의 정체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명백히 밝혀내야만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도윤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최영감은 도윤의 결연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이 마을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방도임을 굳게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며칠 뒤 다가오는 마을의 풍년 기원제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한 뒤 진실을 폭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도윤은 기원제가 열리기 전까지 적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며 혹시라도 그들이 눈치를 채고 먼저 공격해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 주변의 방어벽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조용히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며 설아가 머물렀던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굳건히 지켜내리라 스스로에게 거듭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산골 마을이었지만 밤이 되면 가짜 장사치들은 본색을 드러내어 마을의 외곽을 은밀히 정탐하고 도윤의 집 담장을 몰래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도윤은 자는 척 방 안에 불을 끄고 창틈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그들이 마당에 놓인 약초 건조대를 뒤지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적들은 붓두막과 우물 주변까지 접근하려 했으나 도윤이 미리 쳐둔 보이지 않는 함정과 가시나무 울타리에 막혀 번번이 실패하고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그들이 평범한 상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암살자들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도윤의 마음속 의심은 확고한 진실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풍년 기원제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맑은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낡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약초만 캐더니 거친 손으로 무자비한 칼잡이들과 맞서 온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설아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는 장부가 들어있는 굳쇠 상자를 품에 단단히 안고 내일 밤이면 모든 거짓과 위선이 저 달빛처럼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 읊조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물가에 비친 달 그림자는 유난히도 밝고 선명하여 다가올 폭풍우 앞에 고요함을 대변하는 듯했고, 도윤의 결연한 얼굴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결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안악들은 기원제에 쓸 음식을 장만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였고,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가짜 장사치들 역시 마을 사람들의 경계를 늦추기 위해 자신들의 비단을 헐값에 내놓으며 선심을 쓰는 척 연기했고, 오늘 밤 거나하게 취한 틈을 타 은밀히 움직이려는 속셈을 보였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는 척하며 집을 나섰으나 실제로는 산 중턱에 숨어 적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마을로 다시 내려올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산바람을 맞으며 오늘 밤 벌어질 치열한 진실 공방전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자신이 할 말을 되뇌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몰래 돌아온 도윤은 최영감과 은밀히 눈빛을 교환하며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청년들에게도 넌지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최영감의 지시대로 몽둥이와 농기구를 광장 구석구석에 몰래 숨겨두었으며 가짜 장사치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도윤의 곁을 지나칠 때 어두운 밤길에는 돌부리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 항상 발밑을 살펴라 하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며 그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연대의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이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악당들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내겠다고 거듭 결심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고 광장에 피워놓은 거대한 모닥불이 붉게 타오르며 마을의 풍년 기원제가 본격적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떡과 술을 나누며 흥겨운 농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고, 평소의 고단함을 잊은 채 환한 웃음을 지으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축제의 분위기에 흠뻑 취해갔습니다. 가짜 장사치들도 이 틈에 끼어들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며 그들의 취기가 오르기만을 기다렸고, 때가 되면 도윤의 집을 습격하기 위해 서로 눈짓으로 은밀한 수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윤과 최영감이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붉은 불꽃 너머로 차갑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적당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광장 한 구석의 그늘진 곳에 조용히 앉아 품속의 뱃새 상자와 붉은 밀서가 무사한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취하여 흥이 절정에 달하자 최영감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모닥불 앞에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커다랗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을 최고 어른의 엄숙한 등장에 사람들은 춤을 멈추고 일제히 조용해졌으며 징을 치던 청년들도 손을 멈추고 영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광장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장사치들은 갑작스러운 영감의 행동에 당황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는 품속에 숨겨둔 단검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 영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풍년을 기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하고 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지어 숨어있는 외지인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우리 마을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교활한 늑대무리가 숨어들어 우리의 핏줄 같은 이웃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크게 일갈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한 긴장된 공기로 뒤바뀌어 버리며 술렁거렸습니다. 외지인들의 우두머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영감님, 술에 취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늡니까 하며 앞으로 뻔뻔하게 나서려 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재빠르게 그의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군중 속을 헤치고 모닥불의 붉은 불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가 최 영감의 곁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영감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며 이 자들은 비단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는 극악무도한 역도들의 잔당입니다. 하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도윤의 진실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경악을 금치 못했고 몇몇 안악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이들의 귀를 막고 뒤로 조심스럽게 물러섰습니다. 가짜 장사치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완벽하게 탄로났음을 깨닫고는 더 이상 선량한 척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뽑아들었습니다. 도윤은 적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품속에서 밥새 상자를 꺼내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모든 진실의 증거를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내보였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저들이 빼돌린 군수물자의 내역과 영모에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힌 장부가 들어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진짜 사냥감이다 하고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적의 우두머리는 장부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저 건방진 놈을 당장 쳐 죽이고 장부를 빼앗아라 하고 소리치며 무사들에게 끔찍한 공격 명령을 내렸고 광장은 일촉즉발의 아찔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청년들은 이미 만반의 방어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농기구와 무거운 몽둥이를 들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적들을 향해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또한 미리 챙겨둔 튼튼한 참나무 몽둥이를 치켜들고 자신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는 적의 칼날을 능숙하게 막아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든든하게 어깨를 챈들을 차게를 나란히 하고 맞섰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거세게 휘두르며 내 놈들이 설아를 속이고 관군으로 위장해 데려간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오늘 밤 이곳에서 내 놈들의 더러운 죄악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하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무사들은 평범한 농민들의 목숨을 건 거센 저항에 당황했고 특히 도윤의 산에서 평생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매서운 반격에 밀려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둘씩 바닥에 고통스럽게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연약한 안악들마저 뜨거운 재를 흩뿌리며 무사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 온 마을이 하나 되어 악당들에게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으며 드디어 정의가 눈부시게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충돌 끝에 적의 우두머리는 도윤의 강력한 몽둥이질에 무기를 튕겨내며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으며 대기하던 마을 청년들이 재빠르게 굵은 밧줄을 가져와 그의 온몸을 꽁꽁 묶어 완벽하게 결박해버렸습니다. 다른 무사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엄청난 기세에 완전히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거친 숨을 깊게 몰아쉬며 포박된 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이 더러운 죄인들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당장 관하로 넘겨 국법에 지엄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맺힌 땀을 닦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끔찍한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긍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광장에 끔찍했던 소란이 모두 잦아들고 밧줄에 묶인 적들이 어두운 창고에 단단히 갇힌 후 도윤은 모닥불 앞에 홀로 서서 피 묻은 밀서와 차가운 무쇠 상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품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마을을 위협하던 검은 아문이 말끔히 거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적의 끔찍한 소굴로 홀로 끌려간 가여운 설아에 대한 걱정과 애틋함이 사무치게 밀려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의 영감은 도윤의 넓은 어깨를 다정하게 짚으며 자네의 훌륭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참혹한 화를 입었을 것이네. 이제 한시름 놓았으니 너무 뼈저리게 걱정하지는 말게나 하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영감님께 깊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명백한 증거를 관아에 넘기고 그녀가 무사히 웃으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도윤은 씩씩한 마을 청년들과 함께 결박한 역도들을 줄줄이 끌고 관아로 향했고 품에 소중히 간직했던 비밀 장부와 피 묻은 밀서를 사또에게 온전히 바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사또는 장부의 끔찍한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도성의 포도청에 긴급 파발을 띄워 역도들의 썩은 본거지를 완벽히 소탕할 것을 지엄하게 명했고 도윤과 용감한 마을 사람들의 훌륭한 공로를 크게 치하했습니다.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윤의 굳어있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넘어오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은 이 기나긴 고통스러운 싸움의 끝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음을 따뜻하고 희망차게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자신의 소박하고 정겨운 오두막집을 바라보며 마침내 설아가 남긴 가장 소중한 비밀과 고향 마을의 평화를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에 잔잔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윤이 헐떡이며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평상과 맑은 물이 찰랑이는 우물이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친 그를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포근히 배어있는 설아의 따뜻한 온기와 그녀가 정성껏 가꾸어 놓은 마당의 들꽃들은 거센 폭풍우를 묵묵히 견뎌내고 더욱 굳건하고 아름답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지게를 마루 한쪽에 내려놓고 부뚜막에 따뜻한 불을 지피며 언젠가 그녀가 환하고 고운 미소를 지으며 이 작고 평온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그날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산골짜기를 기분 좋게 타고 하늘 위로 평화롭게 피어오르며 거대한 위기를 무사히 넘긴 산골 마을의 조용한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예전과 같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아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걱정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넘겨진 가짜 상인들은 도성의 포도청으로 곧바로 압송되어 그들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영모 세력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고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마침내 완전히 걷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넓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험한 산에서 정성껏 캐온 귀한 약초를 다듬으며 그녀가 언제 어느 때에 돌아오더라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윤인하게 쓸고 닦으며 묵묵히 기다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아 밭에 씨를 뿌리고 가축들을 돌보며 다가올 따뜻한 계절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가끔 도윤의 집에 들러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나누어 주며 그의 적적함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최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도윤의 오두막을 찾아와 신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네의 그 고든 마음씨가 하늘에 닿았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좋은 소식이 이 산골짜기까지 전해질 것이네 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영감님의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부디 그녀가 그 험난한 궁궐 안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만을 매일 밤 달빛 아래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산새들이 유난히도 경쾌하게 지저귀고 산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던 날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깃발을 펄럭이는 관군의 행렬이 끝없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놀란 눈으로 웅성거리며 길가로 모여들었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에는 궁중의 최고급 비단으로 장식된 크고 아름다운 가마 한 채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역시 산에서 약초를 캐다 말고 그 엄청난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허겁지겁 산길을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며 관군의 행렬이 멈춰선 마을의 넓은 광장 한가운데로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가마가 마을 광장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조용히 멈춰서자 늠름한 자태의 호위 무사들이 양옆으로 정중하게 길을 열었고 곧이어 가마의 붉은 휘장이 조심스럽게 걷히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그 남루하고 초라했던 여종의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라 왕실의 기품이 온전히 흐르는 화려하고 우아한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영롱한 옥비녀를 꽂은 조선의 고귀한 옹주설아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참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위엄과 눈부신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고 도윤 또한 멀리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너무나도 아득해진 그녀와의 신분 차이에 차마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위엄 있는 목소리로 고개를 드시오. 여러분은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고 이 나라의 끔찍한 위기를 막아낸 진정한 은인들이니 예를 갖출 필요가 없소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은 군중들 사이를 헤매다 마침내 맨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뭇거리고 있는 도윤의 거칠고 익숙한 모습을 단번에 찾아내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식간에 반가움과 애틋함의 이슬이 촉촉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호위무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사뿐사뿐 걸어 도윤의 앞까지 다가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거대한 영모를 밝혀낸 이 산골의 위대한 의인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설아를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옹주 저하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저 저하께서 아무 탈 없이 강령하시기만을 밤낮으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크고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당신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그 뱃의 상자와 밀서 덕분에 아바마마를 속이고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던 역도들을 남김없이 처단하고 궁궐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하고도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최영감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굳게 닫혀있던 도윤의 마음속 오랜 근심이 마침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며 관군 장수에게 눈짓을 보냈고 장수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수레에 가득 싣고 온 엄청난 양의 최고급 쌀과 따뜻하고 고운 비단, 그리고 진귀한 물건들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산더미처럼 넉넉하게 내려놓게 했습니다. 옹주 저하께서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의 놀라운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동하시어 주상 전하께 간청하여 내리는 특별한 하사품이니 마을 사람들은 남김없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앞으로도 평화롭게 잘 살아가라는 어명입니다. 하고 장수가 우렁차게 선포했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오던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재물과 따뜻한 성은에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연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전하와 옹주 저하의 만수무강을 소리 높여 열렬히 기원했습니다. 이어 설아는 도윤을 다시 지그시 바라보며 전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공로를 높이 사시어 도성의 큰 관직과 함께 커다란 기와집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좁고 외진 산골을 떠나 나와 함께 도성으로 가십시다 하고 제안했습니다. 도윤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저는 평생 이 험한 산을 타고 흙을 만지며 살아온 촌부에 불과하니 화려한 도성의 삶은 저의 분수에 전혀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당의 늙은 감나무를 가리키며 저에게는 부모님의 따뜻한 숨결이 남아있고 저하와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깃드니 낡고 작은 오두막집이 세상 그 어느 크고 훌륭한 궁궐보다 더 편안하고 귀한 보금자리입니다. 하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그 굳은 심지와 소박한 진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그런 변함없고 소탈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답답하고 숨막히는 권례의 화려한 삶을 훌훌 버리고 당신이 있는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남아 아침이면 새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맑은 달빛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뜻밖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폭탄 같은 선언에 동행했던 호위 무사들과 관군 장수는 기겁을 하며 엎드려 저하 제발 윤허할 수 없는 그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며 간곡히 말렸지만 설아의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설아는 호위 장수를 향해 내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도성의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산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도윤의 목숨을 건 헌신 덕분이었음을 아바마마께 똑똑히 전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이미 속세의 덧없는 권력 다툼과 끔찍한 피바람에 너무나도 깊이 지쳐버렸으니 이제는 나를 온전히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으로 받아주니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고 싶소 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옹주의 그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어떠한 만류도 소용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전하께 이 모든 상황을 잇는 그대로 상세히 고하겠노라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관군들이 모두 도성으로 돌아가고
마을 광장에는 설아와 도윤, 그리고 그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을 사람들만이 오롯이 남아 산골 마을 특유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다시 은은히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무거운 지게를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거참 우리 마을에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선녀님이 영영 눌러앉게 생겼으니 올해는 밭농사가 아주 대풍이 들겠구먼 하고 유쾌한 농담을 던져 긴장된 분위기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 할아버지의 농담에 박장대소하며 한바탕 크게 웃었고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가장 아끼던 닭을 잡고 귀한 나물을 무쳐내며 두 사람의 재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한 풍성하고 소박한 마을 잔치를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무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도윤의 낡은 오두막집 넓은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여러 장 넉넉하게 깔렸고 그 위에는 산골 마을의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보기 좋게 한가득 차려져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최영감을 비롯한 온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 술잔을 다정하게 기울이며 그동안의 끔찍했던 위기와 두려움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는 설아의 눈부신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깨기 싫은 아름다운 한 편의 긴 꿈결만 같다고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칠성 할아버지가 낡은 장구를 들고 나와 흥겨운 가락을 둥기둥기 치기 시작했고 마을 청년들과 안악들은 그 신명나는 장단에 맞추어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산골의 밤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역시 화려한 옹주의 체면과 권위를 모두 벗어던지고 마을 안악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가 서툴지만 정겨운 춤사위를 선보였고 그녀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는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별빛들과 어우러져 깊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마루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숨쉬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평범한 웃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을 잔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끝날 줄을 몰랐고 사람들은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동안 역도들과 맞서 싸웠던 아슬아슬하고 무용담 넘치는 이야기들을 몇 번이고 신나게 반복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들은 도윤이 거대한 참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적의 우두머리를 단숨에 제압했던 그 통쾌한 순간을 생생하게 흉내내며 그를 산골의 영웅이라 치켜세웠고 도윤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그저 허허 웃어넘기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그런 도윤의 듬직하고 선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속으로 당신이야말로 겉은 투박하지만 속은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빛나고 강인한 진정한 나의 호의, 무사이자 내 인생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하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속삭였습니다. 밤이 이슥해지고 찬 이슬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며 다음 날의 고단한 농사일을 위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도윤과 설아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밤을 보내라는 다정한 인사를 잊지 않고 건넸습니다. 최영감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나서며 도윤의 손을 꼭 잡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꽃이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법이니 앞으로 두 사람이 엮어갈 시간은 맑은 샘물처럼 평온하고 달콤할 것이네 하고 뼈있는 축복에 말을 남겼습니다. 도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영감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설아 역시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며 영감님의 그 따뜻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이 마을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맑은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타다 남은 모닥불에 붉은 불씨만이 조용히 숨쉬듯 깜빡였고 깊은 산속의 적막함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이 세상에 오직 그들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빗자루를 들고 어지러워진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내기 시작했고 설아는 마루에 앉아 다도를 준비하며 맑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내어 은은한 차향이 흙냄새와 어우러져 마당 가득 기분 좋게 퍼지도록 정성을 다해 찻잔을 조심스럽게 데웠습니다. 이 낡고 소박한 오두막집에서 평생을 고독하게 혼자 살아왔던 도윤에게 지금 누군가가 마루에 앉아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다는 이 소소한 사실 하나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며 눈물겨운 깊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당 정리를 모두 마친 도윤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루로 다가오자 설아는 정성껏 우려낸 따뜻한 찻잔을 그의 크고 거친 두 손에 살며시 쥐어주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차로 피로를 조금이나마 녹이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를 한 모금 삼키며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꼈고 저하께서 직접 끓여주신 귀한 차를 마시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아 산 너머로 떠오르는 크고 밝은 보름달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차분히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는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밤의 정취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낡은 소매자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실 궁궐에 갇혀 지내는 동안 단 하루도 이 산골 마을의 시원한 바람 소리와 당신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약초 냄새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도윤 역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저 또한 매일 밤 빈 마당을 서성이며 당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쳐다보고 가슴을 졸였으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산신령님께 수백 번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고비를 함께 넘겨온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신분이라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하고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굳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낡은 목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와 설아의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고 그녀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산에서 직접 깎아 만든 작고 투박한 나무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옥비녀처럼 화려하고 눈부시지는 않지만 제가 산에서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구해다 며칠 밤낮을 정성껏 다듬어 만든 것이니 부디 저의 이 작고 부족한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아는 그 투박한 나무 비녀에 담긴 도윤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이 비녀가 저에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하고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스스로 머리에 꽂고 있던 화려한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옆에 내려놓고 도윤이 건네준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나무 비녀를 자신의 고운 머릿결에 단정하게 꽂으며 이제 저는 화려한 조선의 옹주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고운 손을 굳게 맞잡으며 평생토록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창한 약속은 감히 할 수 없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이 편안히 기댈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큰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산골짜기에 부는 서늘한 밤바람도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도는 이 뜨겁고 애틋한 온기를 차마 식히지 못했고, 마당에 핀 들꽃들조차 달빛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함께 조용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도성으로부터 한양의 조정에서 설아의 굳은 결의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그녀가 평범한 백성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주상 전하께서 눈물을 머금고 특별히 윤허하셨다는 공식적인 전갈이 마침내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벽하게 복권되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산골 마을의 소박한 약초꾼을 선택한 그녀의 놀랍고도 굳건한 결정은 훗날 이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 대대로 전해지는 아름답고도 전설적인 이야기로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객들의 위협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오해와 의심도 완전히 사라진 완벽하게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도윤은 예전처럼 다시 낡고 편안한 무명옷을 입고 어깨에 튼튼한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갈 든든한 준비를 마쳤으며, 설아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소박하고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머리에 꽂힌 투박한 나무 비녀를 흐뭇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잠시 바라보며 오늘은 산 중턱에 핀 맑고 향긋한 당귀를 듬뿍 캐올 테니 저녁에는 아주 맛있는 찌개를 함께 보글보글 끓여 먹읍시다 하고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즐겁게 약속했습니다. 설아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조심해서 험한 산길 다녀오세요. 제가 따뜻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맛있는 저녁밥을 지어놓고 마당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며 아침 햇살처럼 다정하게 화답하며 배웅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되찾은 도윤의 집 마당에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하게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우물가에 피어난 하얀 들꽃들은 산바람을 타고 가볍게 산들산들 흔들리며 예전의 그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맑은 우물물을 길어올려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닦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피며 이 작은 오두막집이 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아낌없이 듬뿍 쏟아부으며 행복하게 움직였습니다. 험난했던 시련의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간 뒤에 굳건하게 남겨진 이들의 맑고 깨끗한 삶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산골 마을의 아침은 눈부신 희망과 행복을 가득 품었습니다. 산골을 오르는 도윤의 가벼운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찬 희망과 깊은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귓가를 부드럽게 스치는 맑은 산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조차 마치 그와 그녀의 새로운 평화로운 시작을 열렬하게 축하해주는 유쾌하고 흥겨운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는 험준한 산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멀리 아스라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작고 소박한 오두막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맑고 구수한 밥 짓는 연기를 바라보았고, 그 평화로운 풍경에 코끝이 찡해지는 뭉클한 깊은 감동을 느끼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끔찍했던 오해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끈끈하고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남은 이 산골 마을의 평화는 앞으로도 영원히 굳게 지켜질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야흐로 마을의 모든 묵은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 트는 계절이 되자 최영감과 칠성 할아버지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다정하게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며
도윤과 설아의 훌륭한 앞날을 진심으로 흐뭇하게 칭찬하며 축복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으니 그들은 참으로 하늘이 이 가난한 산골짜기에 내려주신 가장 귀하고 훌륭한 선물이 아닐 수 없네 하고 최영감이 흰돌을 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칠성 할아버지 역시 검은 돌을 내려놓으며 영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토록 착하고 바른 젊은이들이 둥지를 틀었으니 앞으로 이 마을에는 향기롭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넘쳐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느덧 깊은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화사한 진짜 봄이 완벽하게 찾아왔고 겨울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에 얼음이 녹아내리며 맑고 경쾌한 물소리가 온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설아의 작은 오두막집 마당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며 꽁꽁 숨어있던 아기자기한 들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꽃망울을 톡톡 터뜨리며 기분 좋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자객의 칼날이나 흉흉한 소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이 맑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로 새로운 하루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과거의 그 화려하고 고귀했던 조선의 옹주라는 무거운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작고 조용한 산골 마을의 평범하고도 억척스러운 아낙네로서의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 한구석에 있는 맑고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올려 묵은 빨래를 깨끗하게 비벼 빨았고 따가운 봄볕이 내리쬐는 빨랫줄에 뽀얗게 세탁된 무명 옷들을 탁탁 털어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빨래가 기분 좋게 나부끼는 그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은 그동안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꿈꾸어왔던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 그 자체였기에 설아의 입가에는 항상 맑은 콧노래가 끊이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슬을 잔뜩 머금은 푸른 수풀을 씩씩하게 헤치며 험준하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넓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지게의 무게마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낼 때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설아의 그 환하고 고운 미소를 떠올렸고 이내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거대한 폭풍우처럼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끔찍한 지난날의 험난한 시련들은 어느새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아스라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그가 평생토록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눈부시게 빛나는 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 산 너머로 기울며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도윤이 묵직해진 약초 가방을 둘러매고 마을 어귀로 기분 좋게 내려오면 저 멀리 자신의 낡은 오두막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는 마치 지친 도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설아의 다정한 목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는 서둘러 산길을 뛰어내려가 마당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숨을 필요 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평화롭게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귀한 보물보다도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 아름답고 굳건한 결합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수시로 도윤의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고 방금 밭에서 캔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나 정성껏 무쳐낸 고소한 나물 반찬을 넉넉하게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이웃집 안악들은 설아가 부뚜막에서 서툴게 불을 지피거나 장독대를 닦을 때마다 다정하게 다가와
산골 마을의 살림살이 지혜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고 설아 역시 그들의 따뜻한 호의를 거부감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한때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던 서로를 향한 끔찍한 불신과 의심의 벽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허물어졌고 이제 이 산골짜기에는 오직 이웃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끈끈하고 따뜻한 인간의만이 눈부시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팡이를 짚은 최 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도윤의 집 살인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으며 봄 기운이 아주 좋으니 두 사람의 얼굴에도 아주 환하고 고운 꽃이 활짝 피었구먼 하고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설아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맑고 따뜻한 차를 정성껏 우려내어 영감님께 다소곳이 대접했고 최 영감은 향긋한 차를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며 이 평화로운 냄새가 바로 자네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산골 마을의 진짜 향기라네 하고 칭찬했습니다. 도윤은 마당에 잡초를 뽑다 말고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이 모든 것이 험난한 시기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저희를 굳게 믿어주신 영감님의 깊고 따뜻한 지혜 덕분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칠성 할아버지가 망가진 호미와 낫을 한가득 들고 나타나며 도윤아, 봄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낡은 농기구들 자루가 헐거워져 도무지 쓸 수가 없으니 네가 솜씨 좀 발휘해 다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도윤은 흔쾌히 웃으며 칠성 할아버지가 가져온 농기구들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능숙한 솜씨로 튼튼한 나무를 깎아 새로운 자루를 단단하게 끼워 맞추기 시작했고 설아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도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그 두 사람의 다정하고 예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하늘에서 내려온 고귀한 선녀가 이 누추한 촌부의 옆에서 이리도 행복하게 웃을 줄은 내 평생 상상도 못 했던 기막힌 일이라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 산골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아주 소소하고 귀여운 골칫거리는 이따금씩 발생했는데 어느 깊은 밤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의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와 설아가 정성껏 가꾸어 놓은 채소밭을 엉망으로 파헤쳐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참하게 짓밟힌 밭을 보고 속상해하는 설아를 위해 도윤은 당장 산으로 올라가 굵고 튼튼한 나무 기둥들을 잔뜩 베어다가 마당 주변의 그 어떤 짐승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높고 튼튼한 울타리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나르고 땅에 단단히 박아 넣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곁에서 시원한 물을 건네며 응원해주는 그녀가 있었기에 도윤은 조금도 힘든 줄 몰랐고 오히려 이 소박한 집을 지키는 가장의 책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윤이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망치로 뒷길을 박아 넣을 때 설아는 두 손으로 무거운 기둥을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며 두 사람은 박자에 맞춰 영차영차하고 맑은 목소리로 함께 신나게 구령을 붙였습니다. 도윤이 망치질을 멈추고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고운 얼굴을 보며 옹주 저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고 장난스럽게 웃자 설아 역시 흙 묻은 손으로 도윤의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호위 무사님도 꼴이 아주 우습습니다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서 소박한 울타리를 함께 세우며 터져나온 두 사람의 유쾌하고 맑은 웃음소리는 깊고 푸른 산골짜기의 청명한 하늘 위로 끝없이 날아올랐고 그것은 그 어떤 진귀한 보물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산골 마을에는 힘겨운 봄 파종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작고 따뜻한 마을 잔치가 도윤의 집 넓은 마당에서 또 한 번 풍성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잔치는 관아에서 내려준 귀한 음식들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소박한 곡식과 나물들을 한데 모아 나누어 먹으며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아주 의미 있고 정겨운 자리로 정성껏 마련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넓게 깔렸고 가마솥에서는 뽀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구수한 토종닭이 푹 삶아지고 있었으며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멍석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뛰놀았고 집안 가득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설아는 동네 아낙들과 함께 부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윤이 아침 일찍 산에서 갓 캐온 향긋한 냉이와 달래를 깨끗하게 다듬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참기름과 갖은 양념을 듬뿍 넣어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수라간에서 최고급 식재료만 보아왔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어둡고 좁은 부뚜막 앞에서 거칠고 투박한 산나물을 맨손으로 무치며 동네 안악들과 소소한 수다를 떠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무쳐낸 산나물 무침은 산골 특유의 향긋한 냄새를 짙게 풍기며 마당의 평상 위로 넉넉하게 옮겨졌고 지나가던 마을 청년들은 그 기막힌 냄새에 침을 꿀꺽 삼키며 어서 빨리 잔치가 시작되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도윤이 굵은 장작을 도끼로 시원하게 쩍쩍 패어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뎃감을 불어넣고 있었고 그의 듬직한 등줄기에는 정직한 노동이 만들어낸 굵은 땀방울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땀을 뻘뻘 흘리는 그에게 다가와 시원하게 우려낸 한차 한 사발을 다정하게 건네주자 도윤은 단숨에 차를 들이켜고는 입가를 쓱 닦으며 당신이 끓여준 이 차 한 잔이면 산을 통째로 옮길 힘이 납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붉은 불꽃은 지난날 마을을 집어삼키려 했던 그 끔찍하고 파괴적인 불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명과 희망의 포근한 온기로 변해 오두막집 구석구석을 기분 좋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준비되고 마당 한가운데 넓게 깔린 멍석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고깃국 그리고 향긋한 산나물 반찬들이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동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둘러앉게 만들었습니다. 최영감이 상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먼저 수저를 들자 사람들은 일제히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과거의 무서운 흉계나 불안감 대신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가을의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과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밥그릇이 비지 않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음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그 겸손하고도 따뜻한 배려에 거듭 고마움을 표하며 두 사람의 앞날의 크나큰 축복과 평화가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당 한구석에서 흥에 겨운 칠성 할아버지가 다시금 낡은 꽹과리를 꺼내어 경쾌한 장단을 치기 시작했고 구수한 가락에 맞춰 몇몇 동네 안악들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험난했던 지난 겨울에 그 매섭고 잔인했던 추위와 죽음의 공포는 어느새 봄바람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오직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의 끈끈하고 따뜻한 정과 서로를 아끼는 깊은 유대감만이 이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며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설아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그 흥겨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세상 그 어디에도 이렇게 맑고 순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자신이 이들을 지켜낸 것이 생애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붉게 타오르던 서쪽 하늘의 노을이 짙은 보랏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에는
낮에 그 뜨겁고 소란스러웠던 활기 대신 차분하고도 고요한 저녁에 고즈넉한 평화가 얇은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과 설아에게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네. 부디 밤새 평안히 잘 자게나 하는 다정하고 따뜻한 인사를 남긴 채 각자의 소박한 집을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난 빈 마당에는 다시금 두 사람만의 짙은 정막이 부드럽게 찾아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밤새의 청아한 울음소리만이 텅 빈 공기를 잔잔하게 울리며 산골의 깊은 밤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윤은 큰 빗자루를 들고 어지러워진 마당의 흙바닥을 말끔하게 쓸어내며 잔치의 흔적들을 조용히 정리했고 설아는 마루에 앉아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모아 우물가로 가져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정성스럽게 헹구어내며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오랜 부부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했으며 그들이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들은 고요한 산골의 정적과 부드럽게 어우러져 한 편히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모든 끔찍했던 위험 요소들이 사라진 후 비로소 되찾은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의 조각들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감히 바꿀 수 없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소중한 절대적인 평화이자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설아가 물기가 남은 고운 손을 무명치마에 쓱쓱 닦으며 햇마루로 다가오자 도윤은 미리 따뜻하게 우려둔 맑고 구수한 둥글레차 한 잔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마루 끝에 나란히 걸터앉아 짙푸른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산골의 밤하늘은 도성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여 마치 수만 개의 영롱한 보석들을 까만 융단 위에 흩뿌려 놓은 듯 은하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둥근 보름달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포근한 빛을 부드럽게 쏟아내었습니다. 도윤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을 불어내며 깊은 산에서 불어오는 서늘하지만 기분 좋은 밤바람을 깊이 들이마셨고 오늘따라 달빛이 참으로 유난히도 밝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나지막하면서도 애정 어린 목소리로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설아는 도윤의 튼튼한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궁궐의 하늘 아래서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던 달빛은 그저 슬프고 처량하기만 했는데 당신과 함께 바라보는 지금의 달은 참으로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단정하게 꽂혀있는 투박한 나무 비녀를 조심스레 만지며 화려한 옥비녀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얻게 된 이 소박한 비녀야말로 저를 평생 지켜줄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깊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고 맑게 웃었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고비들과 끔찍했던 밀서의 기억들은 이제 둥글레차의 향기처럼 부드럽게 증발해 버렸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만이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설아의 어깨를 크고 투박한 손으로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저는 학식이 깊지도 못하고 가진 재물도 없는 가난한 촌부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평생토록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낡고 작은 오두막집의 기둥 하나하나에 얽힌 우리들의 피땀, 어린 사연과 비바람을 견뎌낸 굳건한 마당의 흙바닥은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거센 폭풍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그 거칠지만 한없이 진실하고 다정한 맹세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굳게 맞잡은 두 손에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영원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의 온기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의 전설처럼 굳어진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부드럽게 전해지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빛을 잃지 않고 언제나 맑은 밤하늘에 밝은 별처럼 영롱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대신 사람의 맑은 온기를 선택한 고귀한 옹주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과 정의를 완벽하게 지켜낸 착하고 강인한 약초꾼의 이야기는 욕심으로 가득 찬 험난한 세상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집을 감싸 안고 있는 모든 자연조차 두 사람의 평화를 지키려는 듯 산바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잔잔하게 불어왔으며 우물물은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고 맑게 차올라 이들의 차오림한 자연조차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끝없이 조용하게 넉넉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마당 구석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반딧불이들이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아올라 마루 끝에 앉은 두 사람의 주변을 부드럽게 맴돌기 시작하며 한여름 밤에 신비롭고 몽환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설아의 무릎 위에 자신의 낡은 겉옷을 정성껏 따뜻하게 덮어주며 밤바람이 제법 서늘해졌으니 이제 그만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편안히 쉬시지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맑은 산달래를 캐어다 아주 맛있는 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설아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고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진 아늑하고 따뜻한 방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두 사람의 평온하고 일정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당에는 무서운 자객의 발자국이나 배신자의 비열한 웃음소리 대신 깊고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함과 생명력 넘치는 풀벌레들의 평화로운 노랫소리만이 가득 차올라 밤의 장막을 포근하고 든든하게 부드럽게 온전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와 시련은 저 높고 험준한 산 너머로 완전히 물러갔으며 오직 한없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안식과 맑은 평화만이 이 작은 오두막집 위에 눈부시게 내려앉았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바람이 맑게 부는 밤이면 산기슭 어딘가에서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고 믿으며 이 따뜻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머리맡에서 조용히 들려주곤 했답니다. 깊은 어둠이 완벽하게 내려앉은 산골짜기 위로 쏟아질 듯 빽빽하게 박힌 수많은 별빛들은 마치 이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하늘이 직접 어루만지며 축복해주는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은빛 가루처럼 집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이 완벽하고도 고요한 안식의 시간 속에서 도윤과 설아는 서로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평화의 꿈결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칠성 할아버지가 고쳐준 튼튼한 울타리가 든든하게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최영감의 지혜로운 축복이 부적처럼 이 집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으니 이들의 밤은 참으로 길고도 맑고 포근하게 오랫동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 밤 이 산골 마을의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맑고 시원한 냇물 소리를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닫혀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가만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험난했던 시련을 모두 무사히 넘기고 마침내 온전한 평화를 찾은 도윤과 설아의 낡고 튼튼한 오두막집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어떤 불안함이나 근심 없이 맑은 달빛만이 포근하게 가득 차오르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무거운 걱정은 저 깊고 어두운 산 너머로
멀리 멀리 날려 보내시고 마음씨 착한 도윤이 전하는 이 따뜻하고 다정한 온기 속에서 부디 눈을 감고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조용히 드시길 바랍니다. 아주 평안한 밤 되십시오.